한 달짜리 미국 국채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3달짜리 미국 국채는 금리가 이 정도에 와 있다는 건 엄청 싸다는 소리고, 지금부터 한 달짜리하고 미국의 3달짜리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이렇게 지금 미국처럼 꼭대기에 가게 됐을 때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미국도 동일하게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릴 만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질문을 요즘 많이 주시는 질문이어서 오늘 다루는 내용하고도 겹쳐서 먼저 부채 한도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냐라는 정도의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메카시가 이제 공화당 내 응집력을 강하게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하원 법안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가 달라지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메카시가 그렇게 꽉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강경파라고 말하는 그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강경한 그런 입장을 가진 그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문제인 상황이다 보니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돼서는 아마도 그렇게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도 정부 부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통해서 갖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법정 한도가 31.4조 달러. 그 3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1월 달에 이미 소진됐어요. 그래서 옐런이 이제 특별 조치라는 거를 발동을 시켜서, 특별 조치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이제 DISP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E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DISP는 뭐냐면 부채 한도에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채 발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Debt Insurance Suspension Period라고 해서 그 약자 DISP라는 게 선언됐어요. 이제는 부채 한도가 다시 협상되기 전까지는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발행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채 발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완전히 그때 물리적으로 딱 끊겨버리진 않고 잠깐 동안의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국채 발행이 중단되는 걸 말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가의 예산 집행이 중지돼 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extraordinary measure라 그래서 EM이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재무부 특별 조치라 그래서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기금을 중지, 우편 서비스 퇴직자 건강기금 중지, 연방 공무원 퇴직 저축제도 투자 펀드에 입금하는 거 중지, 뭐 환율 안정기금 재투자 중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중지를 선언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은 나가는 돈들을 아예 작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제 국가 디폴트 상태라는 게 뭐냐면 국채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 국채를 재발행, 롤오버하지 못하면 디폴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폴트 상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써야 되는 돈들을 최소로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현재 상태죠. 그래서 자금 조달은 원활하게 못하고 나갈 돈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한도가 결정됩니다. 그 한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디데이라고 지금 자꾸 부르는,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디데이라고 부르면 그 디데이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완전히 조달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으로 쓰는 대원이 다 떨어지게 되면 디데이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 조치를 해서 단기 국채 발행, 처음에는 이제 쓸 돈을 마련하라고 일시적으로 국채를 일부러 좀 많이 발행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단기 국채 발행 못하는 구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 조치가 가게 되고, 특별 조치에서 생긴 돈으로 예산 집행을 하다가 예산 완전히 바닥이 나는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전히 바닥이 나면은 그때부터 부채 한도 협상이 완결되지 않는 한은 국채 디폴트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어떤 거냐면 매번 부채 한도가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1월 19일 날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 한도 31.4조 달러에 이르러 버렸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조치를 발동시켜서 모든 다른 돈 나가는 거는 중지하고 꼭 필수적인 돈만 쓰고 있는데, 그 필수적인 돈은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이 TGA라 그래서 재무부 계정에 있는 현금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현금 잔고가
당연히 점점 줄어서 바닥으로 가고 있죠. 얘가 끝이 나면 그게 디데이입니다. 옐런이 올해 1월 달에는 아마도 7월 달 정도, 8월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디데이 예고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왜 시장에 자꾸 이렇게 잡음이,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도 왜 그런 일들이 생겼냐 하면 그 디데이가 당겨지는 사건들이 지금 발생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날짜가 당겨진 일들이 발생했는데, 날짜가 당겨지면 결국에는 디데이라고 말하는 이 부채 한도가 끝나는, 근데 부채 그 한도는 다 찼지만 재무부 계정에 있는 현금으로 그 쓸 예산을 집행하던 것들도 다 바닥에 나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기 때문에 이걸 디데이라고 하는데, 그 디데이가 만약에 6월 달에 오게 되면은 최소한 한 달간은 협상 기간을 최소 한 달 이전에는 시작해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그 디데이가 6월 달 중순 정도까지도 가까워질 수 있다. 원래 지금 1분기 내내는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8월 달까지도 이 디데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겨진다는 얘기가 많아져서 시장에 자꾸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무부 계정의 잔고가 바닥에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2022년 대비 재무부 TJ 잔고가 작아요. 현재 상태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23년 상태인데, 그 전에 20년이나 21년에 요때쯤 되면 이만큼이나 했고 이만큼이나 했었는데 지금 없죠.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쓸 예산이 없는, 현금 잔고가 바닥이 나는 일들이 지금 거의 왔는데, 요거를 잠시 일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한두 달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뭐였냐면 요 국세청으로 들어오는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8일이었어요. 4월 18일. 그래서 지금 요즘 오늘 미국장에서 부채 한도 관련된 얘기가 더 이슈가 발생했냐면, 그 18일 날 마감하고 그 다음에 세수가 얼마나 거쳤는지가 정확하게 언제 나오냐면 지금 4월 마지막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늦어도 5월 초에가 되면 미국 시장에서는 디데이가 언제쯤인지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그 국세청이 걷어들인 세금 갖고 앞으로 한두 달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5월도 아니니까 5월, 6월, 7월 세 달을 살 수 있냐, 5월, 6월만 살 수 있냐, 이것들이 이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결정나요. 근데 그게 이미 결정났죠. 왜냐하면 더 6월 달까지도 세금 납부는 해도 되지만 그 비율이 예년에 보면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90%는 이번에 다 끝나게 돼요. 이틀 내에 다 완전히 마감되게 되기 때문에 다 이제 거의 다 거쳤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딱 짐작이 나오는데, 그게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에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미국의 예산 집행이 끝나는, 그러니까 TJ 잔고를 더 이상은 돌릴 수가 없게 바닥이 나는 게 언제쯤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디데이가 되고, 그 디데이로 역산해서 한 달 전에는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디데이를 계산했을 때 6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4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수가 1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가장 최근에 집계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좀 더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수가 워낙 요번에 적게 거칠 만한 요인이 3-4가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그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데이가 6월 달에도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요 CDS라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건데, 미국의 1년짜리 그 신용 부도 스왑 CDS가 역사상 최대치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전에 크레딧 스위스 부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CDS를 보셨겠지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란 거 뭐냐면 간단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나 미국 국가 관련된 신용에 대해서 부도가 난다라는 거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CDS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부도가 나면 대박이 나는 그런 상품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프리미엄이라는 스프레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최고치라는 건 뭐냐면 부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률이 올라간 걸 말하는 거라서, 그게 뭐 역사상 예전에 2011년도에 신용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때보다도 더 넘쳐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아마 이거 미국 부도 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정도예요. 지난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굉장히 부도 확률이 높아져서 그
UBS가 합병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M&A 할 수밖에 없었던 게 CDS는 그런 것들을 부도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위험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위험이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서 지금 여기 최고조에 가 있는데 1월 달에는 요 정도였었다면 35bp 차이였다면 그 중간에 그 뭐 SVB 파산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한 40bp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거의 뭐 50이 넘어가는 이런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점점점 사실은 그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혹은 하원의 그 공화당 그런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시간을 더 끌게 되고 그러면은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까는 이제 1년짜리가 그 역사상 최대였지만 얘는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인데 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이런 정도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금융시장에서 위험으로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지금 위험을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재무부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 국채 말하는 건데 1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는데 1개월짜리는 여기 보시면 1개월짜리 T빌 이게 이제 미국 국채 중에 한 달짜리는 이게 금리가 이렇게 낮아요. 금리가 낮은 거는 뭐냐면 채권은 금리가 낮다는 거는 가격이 높다는 뜻이고 인기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한 달짜리 미국 국채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세 달짜리 미국 국채는 금리가 얘하고 얼마 차이 나냐면 거의 지금 3.60에서 5.10이니까 얼마예요? 2%는 안 되고 한 1.5 이상? 150, 160 정도 차이 나나요? 그래서 160 정도 차이 나요. 이런 일은 없었죠. 보세요. 다 이렇게 가까이 있지. 이렇게 벌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채권은 뭐 채권을 다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채권은 믿을 수 없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져요. 얘가 3개월짜리 미국 국채는 지금 금리가 이 정도에 와 있다는 건 엄청 싸다는 소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고 얘는 1개월짜리는 오히려 더 너무 현격하게 가격이 높아져 있다는 거고 인기가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세 달짜리를 못 사니까 한 달짜리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한 달짜리하고 미국의 세 달짜리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 달 내에는 부도 확률이 제로에 가깝고 세 달 부도 확률은 이렇게 높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세 달 만에 그러니까 두 달 차인데 두 달 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D-Day가 3개월 내에는 3개월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지금부터 보면은 지금 4월이잖아요. 5, 6, 7월 달에 D-Day가 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아까 말한 D-Day는 이제 부채 협상에 결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채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3개월짜리 국채는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한 달짜리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를 못 사니까 많이 사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 국채 그 부채 한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채 한도 걱정이 얼만큼 심각하나 봤더니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그런 생각도 이렇게 바꿔놓을 정도예요. 4월 21일에는 최종금리를 3.80 이상으로 봤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최종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도 뚝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아주 뭐 완전 아래는 아니지만은 한 20% 정도는 확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결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되는 국면도 하나는 뭐냐면 부채 협상이 완료가 되는 거죠. D-Day가 되기 전에 지금 31조를 더 얼마로 올리느냐. 지금 메카시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 부채 한도를 내년 3월까지 1.5조 상향하는 대신에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재정 지출은 원래 총 1,300억 달러를 이제 총이 아니라 총 1,300억 달러를 줄이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학자금 대출, 탕감 예산 폐기, 전기차 재생에너지 보조금 같은 거 다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메카시 하원의장이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주당은 가자마자 바로 오늘 바이든 대통령 뭐라 그랬냐면 곧바로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채 협상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화당 내에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협상을 하게 되는 금액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유예하는 겁니다. 지난번 여기처럼 트럼프 때는 아예 결정을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요때는 아예 밀어서 요번에 그게 돌아온 거죠. 유예가 종료하는 것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생성됐고 그게 이제 끝이고, 요번에도 마찬가지 유예가 할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위기를 넘기는 게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둘 다 뭐 어느 게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결정이 나게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은, 아까 채권 시장에서는 신용 수합 디폴트는 이렇게 막 CDS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좀 덜 반영했고, 특히 이제 단기는 모르겠는데 장기는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에 나오는 디데이 날짜가 6월달로 결정이 나게 되면, 6월달로 어느 정도 보여지게 되면 5월달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될 겁니다. 이런 위기는 지금 같은 신용등급 강등이나 이런 부채 한도 위기는 항상 어떠냐면, 주식시장은 늘 지금처럼 잘 반영을 안 하다가 막바지 됐을 때 확 반영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11년도에 신용등급 강등됐던 그 시기에도 변동성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디데이가 언제로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디데이가 만약에 6월로 된다면 5월달 시장에 적극 반영할 겁니다. 만약에 7월로 된다면 이 5월달 시장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이 실적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작용하겠죠. 그게 만약에 7월이 된다면 더 미뤄지게 되겠죠. 그런데 소득세 관련된 정확한 보도는 그래서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디데이를 결정하고 그 위기가 반영되는 것들은 감안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또 하나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T빌이라 그래서 한 달짜리,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세 달짜리, 한 달짜리인데 요 세 달짜리가 나중에는 한 달짜리가 될 건데, 시간이 갈 거니까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한 달짜리 채권은 일시적으로는 상환이 안 되는 디폴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이런 부채 협상이 100회 정도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용등급 강등, 이때도 아예 파국을 맞지는 않았고요. 협상하는 중인데 S&P가 바로 그냥 강등해 버렸어요. 8월 5일 날. 어떻게 됐냐? 그게 신용등급 강등됐던 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S&P 500 6% 빠졌고, 나스닥 6% 빠졌고, 코스피 3%, 코스닥 6% 빠졌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뭐. 근데 이날 이 정도 강도로 미국 시장이 강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세 달은 어쨌든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충격이 이번에도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S&P가 이미 경고를 때렸습니다. 너네가 만약에 협상이 이렇게 늦어지면 이번에도 강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내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2011년도보다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이번에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은 이 어떤 타격이 오게 되면은 데미지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건전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 예를 들면 주변 환경 있죠. 예를 들면 프리덤 코커스라 그래서 공화당 내에 있는 강경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좀 막가파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보면.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디폴트가 나야 자기네들이 협상권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덤 코커스라고 말하는 그 몇 명에서 10명 이렇게 되는 그 공화당의 강경주의자들이 만약에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우리 협상권을 갖겠다라고 해가지고 해버릴 경우에는 극단적인 때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아시다시피 국회를 점령했던 사람들의 강한 그 강도가 아무 때나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점령당한 거. 그 강경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프리덤 코커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화당에서 어떤 입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려워지면 트럼프는 아주 강하게 대비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배경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 죽자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국민의 공적이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뭐 침체나 이런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아예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CDS 스프레드가 이제 신용등급 강등되면 더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 때가 85였는데 지금 107가 있다는 거죠. 1년짜리가. 아까 제가 역사상 최대라고 말했던 게 여기 구체적으로는 107.8bp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숫자만큼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이번에 상당히 잘 안 될 수 있는 요인은 좀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0회 중에 사실은 한 번도 결렬은 안 됐어요. 예. 다만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S&P가 강등해가지고 주가는 폭락을 한 적이 있지만은 한 번도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은 어쨌든 매수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위기로 다가왔을 때 오히려 기다렸다가 사고 싶으면 그때 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결론은 그 주시장이 갖고 있는 결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파국으로 이끌어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4년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들로서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뿐이지 끝이 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미국채는 왜 그러면 완전한 안전자산이냐, 절대 부도나지 않는 자산이냐, 왜 그렇게 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거꾸로 제가 설명드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채 한도는 파국을 예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저희가 요즘 이제 채권 자문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채권 관련된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채권은 이후에도 대비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은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매수는 지금 이 부채 한도가 협상 타결이 난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은 그 얘기를 자세히 못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채권을 사들이는 것들은 이제 채권은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는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 저점도 낮아지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지금 분할 매수해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는 있는데, 다 한 번씩 사고 두 번 사거나 이럴 두 번째 사려는 걸 다 대기한 이유는 바로 지금 같은 그런 흐름이 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타결이 돼서 지나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지금까지 밀어놨던 국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양은 그 유동성의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 모아서 발행을 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때쯤 일시적으로 해외 주체들이 미국채 매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미국 국채가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때 저희가 또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항상 일시적이에요. 보시면 2011년도 보시면은 해외 그 주체들이 사주기 때문에 잘 소화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해외 주체가 상당히 이렇게 짙은 회색이 해외 주체니까 해외 보유 비중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의 매수 주체에 대한 매수세도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연준도 현재는 미국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일시적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도니까, 주식시장은 위기가 지나간 거죠. 하지만 채권 시장은 그 뒤에 오히려 금리가 보통의 밴드보다 조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하반기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뭐 인하하든 안 하든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 왜냐하면 연준이 인상을 멈추게 되면, 5월이 됐든 그 다음 7월이 됐든지 간에 멈추게 되면은 금리는 인하 패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은 하겠지만, 요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 올 수 있다. 저희는 분할 매수, 그래서 요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채 한도 같은 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게 부채 한도를 아주 큰 위험으로 두고 관리해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위험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고, 다만
변동성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는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고 주식 투자자도 이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는데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주식 매수냐 이럴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기간 동안에 이제 긴축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지금 같은 때가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 위기가 오히려 좀 관리해야 될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정부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어떤 주제를 볼 수 있냐면 달러가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 약세를 보면은 약세 요인 아니냐. 지금 보면은 부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이후겠지만은 그 이래로 보면은 부채가 요 정도죠, 그죠? 그래서 연방 부채 추이는 역사상 최대고 그 정도는 심각하게 올라가 있으니 당연히 코로나 때 그렇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이게 미국의 어떤 이제 위기나 어떤 탈달러화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고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부채가 높아져도 200%뭐 이렇게 가까이 GDP 대비 가도 왜 저렇게 끄떡없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가 이렇게 지금 미국처럼 꼭대기에 가게 됐을 때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달러에 대해서 나오는 그 위기설이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맞았다는 거죠. 영국의 부채 추이가 요 미국처럼 요 미국 꼭대기처럼 똑같이 꼭대기에 갔죠. 이때쯤 이 영국은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위? 기축통화 지위. 기축통화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영국은 1920년대까지 영국이 기축통화를 가져갔고 그 뒤에는 미국이 기축통화 위치를 가졌는데 영국이 이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린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채. 그러면 미국도 동일하게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릴 만큼 심각한 부채, 지금 부채 한도 협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